예, 안녕하세요. 김동빈입니다. 자, 이번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코노미 그로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이 교재 보시면 287페이지부터 이제 288, 289페이지까지 아주 심플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이코노미 그로스 세오리가요,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코노미 그로스와 관련돼서 이제 몇십 년 동안 많은 경제학자들이 수많은 연구를 해왔는데, 이제 그 이코노미 그로스 세오리의 그 역사적인 발전 과정을 잠깐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양적 성장. 그러니까 이제 국가 경제 전체의 덩치를 키우면서 경제가 성장한다는 그러한 이론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게 솔로우 성장 모형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로버트 솔로라는 이제 유명한 이제 교수님이 계신데요. 물론 당연히 노벨 경제학상 수상했습니다. 이런 솔로 성장 모형이 있는 반면에, 그 다음에 이제 인다지니어스 그로스 세오리, 즉 우리나라 말로는 내생적 성장 모형, 이런 식으로, 뭐 다른 별칭으로는 이제 R&D 모형이다라고 불리우는 이런 모형이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시기적으로는 1956년에 나왔죠. 그리고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신고전학파 성장 모형들이 60년대 많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신고전학파 성장 모형들. 이런 성장 모형의 가장 대표적인 그 맥락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노동과 자본의 투입이에요. 즉 우리 생산 요소를 투입을 늘려나가면 생산이 늘어난다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거 누가 이해 못 하겠어요라는 건데, 그게 이제 노벨 경제학상 수상하는 공헌 결론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자본의 투입과 인구의 증가라든가 이런 생산 요소의 양적인 투입이 장기적 관점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라든가 국가경제 GDP에 어떠한 식으로 영향을 줄 건지를 여러 가지 수리적 모형으로 예측을 해주는 거예요. 예측. 뭐 당연히 여러분 밥 먹으면 배부르죠. 근데 우리는 밥 먹으면 배부르다 그게 아니라, 밥을 먹어서 우리 안에 소화기관이 어떻게 되고 효소가 어떻게 되면 호르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거를 밝혀내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자본과 노동의 투입, 이런 것들이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건데, 근데 얘는 이제 1980년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시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1956년, 50에서 60년대 이렇게 득세를 하다가, 이건 이제 수험과는 무관한 쓸데없는 얘기긴 한데, 1970년대에는 이때는 약간 그 경제 성장 이론이 그 학계에서 살짝 비주류, 그러니까 인기가 조금 사글사글해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1970년대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일 쇼크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성장 쪽으로 이제 많은 거시경제학자의 관심이 글로 쏠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서서 공부했던 뭐 케인지안 경제학이 잘 성립하지 않은 반례적 상황들이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많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합리적 기대 혁명이 발생을 해요. 합리적 기대 혁명. 그래서 많은 거시경제학자들이 막 이걸 우러러 막 연구하느라고 관심도가 약간 좀 떨어진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1970년대 경제 성장과 관련 논문들이 아예 발표 안 된 건 아니고요. 약간 여러분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음악이라든가 아니면 영화라든가 그런 것도 좀 유행을 타는 어떤 특정 장르가 유행을 타는 시기가 있는 반면에 약간 좀 이제 시들시들한 그런 경우도 있었겠죠.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80년대 들어와서 이른바 내생적 성장 모형이다라는 게 등장하는데, 여기서 핵심 관건은 뭐냐면 바로 이제 기술 수준, 테크놀로지. 자, 우리 방금이 아니죠. 지난 시간에 우리 교재 287페이지에서 여러 가지 휴먼 캐피탈이라든가 테크놀로지라든가 내추럴 리소스라든가, 즉 이코노믹 그로스,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 요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개를 드렸잖아요. 특히 그 중에서 이런 테크놀로지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하고 그게 경제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한 이런 대단한 논문들이 이때 80년대 중후반부터 막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0년대까지 그게 유행을 탔고요. 그래서 이런 R&D 모형에서 이제 그 로모 교수가 있죠. 이제 폴 로모 교수가 1986년에 초안을 발표하고 얘가 이제 1990년에 완성된 논문 버전. 그러니까 요 거의 동일해요. 이거 제가 둘 다 읽어봤는데, 여기서 좀 더 발전된 이제 1990년대 논문이 이제 학계에 발표가 돼가지고, 아마 이게 박사학위 논문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되게 로모 교수가 되게 젊은 시절에 발표한 논문이에요. 90년대 이제 내생적 성장 모형의 효시격, 시초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베리어티 모형을 1990년대에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내생적 성장 모형이다라는 걸 관심이 확 쏠리게 된 거죠. 이러한 기업이 연구 개발을 하죠. 이렇게 기술을 투자하고요. 기술 발전에 투자를 하고, 이게 거시경제에 어떤 식으로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지를 역시
수리적 모형, 수학적 모형으로 좀 발표한 그런 모형이다, 이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로로 이제 몇 년 전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했죠. 2018년인가 19년인가 그때 탄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 30년 걸렸나요? 20몇 년 걸렸네요. 이게 논문이 발표되고 나서. 어쨌든 이런 게 큰 틀에서 역사적으로는 경제 성장과 관련된 이론은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계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 혹시 경제학을 전공하셨거나 경제학 관련된 수업 거시경제 들으셨으면 이 솔로 성장 모형을 안 배우시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뒤에 퀴즈에도 문제가 몇 개 나오고 하는데 이 솔로 성장 모형의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공식이라든가 수학적 표현 방법을 좀 익히고 계셔야지 이 퀴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자성어나 이제 그 한자 성어 중에 우리 계륵이라는 단어 아시죠? 계륵. 이거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런 챕터이기도 해요. 물론 여러분 경제학에서는 솔로 성장 모형이 차지하는 중요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CFA 과정에서는 안 하고 넘어가자니 좀 약간 좀 찝찝한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요 솔로 성장 모형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근데 요 R&D 모형은 학부 수준에서 다루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얘도 수학이 좀 들어가긴 하는데 아예 못 다룰 정도의 수학은 아니거든요. 근데 얘는 아주 고급 수학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저기 이공계 수학 전공이라든가 물리학 전공 하신 분들한테 이 수학 이게 무슨 고급 수학이야, 이게 아주 기초 수학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 문과 출신인 분들한테는 조금 버거운 그런 수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학부 수준은 다루지 않고 이 내생적 성장 모형의 여러 가지 함의라든가 얘네들의 이제 결정적 차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소개하면서 그 진도를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8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일단 이게 수리적 표현으로 경제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분석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또 수리적 표현이라고 해가지고 또 고급 방정식 나오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다 사칙 연산에서 끝나는데 다만 거듭 제곱이 좀 나와요. 즉 지수가 조금 나온다. 그것만 여러분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거시경제학, 특히 경제성장 모형에서 국가 거시경제 GDP는 이렇게 함수 형식으로 표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알파벳으로 이제 등장하는데, 이 알파벳이 뭔지 다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대문자 Y는 좀 눈에 익으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강의할 때마다 국가 거시경제 총 GDP, 그러니까 국민 총소득이 되겠죠? 뭐 총소득일 수도 있고, 국내 총생산, GDP야, GDP. GDP를 우리 Y로 표시하기로 했잖아, GDP. 자, 그리고 우리 경제성장이다라는 거는 X축을 시간으로 놓고 GDP를 세로축으로 놓으면은, 이렇게 뭐 경기 변동도 있지만 출렁출렁거리지만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이렇게 성장 이 트렌드, 얘를 보자라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얘를. 그래서 이런 자잘한 진폭 같은 거는 조금 이제 배제를 하고, 이 기울기, 뭐 기울기라는 표현보다는 정확하게는 증가율이죠, 증가율. 이른바 경제성장률. 이 경제성장률이 어떻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시각을 좀 달리 하셔야 돼요. 우리 앞에서 그 숏런 단기에서는 단기 기억나시죠?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요게 막 출렁출렁 AD 커브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면 경제성률 왔다 갔다 한다,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걔는 이 출렁거림, 요 출렁거림, 기본적인 트렌드에서 출렁거림만 말하는 거고, 지금 이제 우리가 보려는 거는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경사가 뭐 증가율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이 증가율을 좀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볼 거예요. 경제 성장률을 이렇게 표시한다면은 얘가 호황, 불황 이렇게 막 경험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이런 출렁거림을 포커스를 하는 게 아니라 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요거 장기 평균치, 즉 뭐죠? 잠재 성장률. potential growth rate, 얘가 이제 어떤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지를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파악을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GDP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GDP가 결정되는 이러한 기본적인 거시경제의 GDP 결정 함수, 결정 모형을 좀 상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 함수를 씁니다. 이건 여러분 뭐 CFA 과정에서 이 함수 이름이 시험에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서 모르셔도 되는데, 콥 더글라스 생산함수라고 불러요. kopf 더글라스 생산함수. 이거는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이게 뇌피셜로 선언한 게 아니고요. 아니, 그 경제학이 그렇게 아무리 저기 뭐 탁상 공론이다, 현실 경제를 반영 못한다라고 막 이렇게 많은 다른 학문, 좀 약간 실사 구시적 학문에서 비판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론과 현실이 물론 다르긴 하는데 그 가교 역할을 해주는 그런 분명히 그런 분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거시 경제학자들과 계령 경제학자들이 뇌피셜을 이렇게 선언한 게 아니고
실제 그 여러 이제 자본주의 국가의 장기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거시경제 GDP가 어떤 식으로 결정될 건지 나름의 분석을 정말 많이 했어요. 시계열 분석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패널 데이터 이용해가지고 다양한 뭐 계량 경제 분석도 하고 모형도 짜고 시뮬레이션도 되게 해봤겠죠. 그런데 정말로 이런 형태를 따르는 게 도드라지게 보이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제 콥과 더글라스라는 경제학자가 1930년대, 1940년대에 이러한 기본적 혹시 어떤 특정 거시경제의 생산 과정이 이러한 형태를 띠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했고요. 그 후에 이제 수십 년 동안 많은 데이터적 검증을 했는데 정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20세기까지는요, 그러니까 21세기 초반까지는 희한하게도 여기 개수라고 불리는 이 알파랑 베타라는 놈 있잖아요. 이거 얘도 추정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 데이터 다 있잖아요. 요거 빼먹었네. 여러분 얘가 뭐냐면 GDP예요. GDP. 즉 거시경제학자를 생각하는 GDP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요 A라고 표시된 게 바로 총 요소 생산성. 그러니까 영어로 원어로 표시하면 Total Factor Productivity가 되겠습니다. 요소의 생산성을 말하는 거죠. 총 요소 생산성, 그래서 TFP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냥 더 간단하게 기술 수준, 테크놀로지 레벨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기술 수준. 그러니까 테크놀로지 레벨이 개선되면 총 요소 생산성도 당연히 따라 올라가거든요. 거의 정비례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그냥 기술 수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정식 용어는 Total Factor Productivity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요거는 바로 피지컬 캐피탈. 즉 대한민국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물적 자본 총량이 되겠습니다. 즉 대한민국에서 생산에 투입할 수 있는 모든 가용 가능한 자본들을 말하겠죠. 노동 빼고 자본입니다. 자본 그냥 줄여서 물적 자본이긴 한데 자본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요게 바로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되겠죠. 그냥 이제 인구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죠. 생산 가능 인구. 그래서 이제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물론 여러분들 대충은 아시겠습니다만 생산 가능 인구가 모두 다 일자리가 있는 건 아니죠. 그 중에서 경제활동 참가 인구가 따로 있고 또 그 안에서도 실업자를 빼줘야 되겠죠. 아무튼 그래도 이제 요건 이제 인구, 그러니까 노동력.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이제 가용 가능한 노동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일종의 지수죠, 지수. 가중치 같은 개념이에요, 가중치. 물론 얘 정식 용어는 따로 있어요. 자본소득 분배율, 노동소득 분배율 이렇게 부르기는 하는데 그게 CFA 시험에 등장하는 건 아니니까 넘어가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대한민국의 GDP가 연간 GDP가 이렇게 결정됩니다. 라고 생각을 많은 거시경제, 그러니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독일, 영국, 프랑스 이제 기본적인 여러분 20세기에 기본적 이제 서구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경제 성장을 하는 이제 많은 국가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국가들이 혹시 이런 함수 형태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은 경제 성장 경로를 보이지 않을까? 데이터는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매년 우리 GDP 측정하잖아요. 대부분의 국가들은요. GDP 다 측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좀 측정하기 힘들긴 한데 우리나라 한국은행 아마 5년 단위로 측정할 거예요. 국가 거시경제가 보유하는 총 자본 스톡 총량, 그 다음에 인구는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측정을 하죠. 그다음에 뭐 경제활동 인구 총조사 이거 계속 하잖아요. 이런 것들, 뭐 우리나라만 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이제 국가 기틀이 갖춰져 있는 국가는 다 이제 주기적으로 이런 걸 다 계산을 하겠죠. 그래서 요런 이제 정보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막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고도의 계량 경제학적 분석을 통해서 얘네들을 걔를 추정해 봤더니 21세기 급초반까지는 정말 1에 근접해요. 진짜 희한하게. 진짜 희한하게 이 알파라는 놈과 베타라는 놈의 수치를 계산해 봤더니 정말 1에 근접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물론 국가마다 이 차이는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니던 시절에 이제 본 거라서 지금 데이터는 좀 안 맞을 수 있겠는데 이게 아마 0.4에서 0.6, 물론 오차는 있습니다. 이게 꼭 딱 0.4가 아니고 0.41, 뭐 3,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매년 조사할 때마다 이게 약간 오차가 있으니까 어쨌든 통계 데이터는 항상 오차가 있잖아. 이렇게 했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다르더라고요. 얘는 0.33 정도고 얘가 0.67 뭐 이 정도예요. 이걸 뒤에 소수점은 더 떨어져요. 그랬더니 뭐 얘는 0.998 뭐 이렇게 나오고 얘는 0.10 뭐 1 뭐 이게 거의 1에 근접해요. 정말 이렇게 거의 1에 근접하는 게 20세기 초반까지 좀 도드라졌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자본소득 분배율, 뭐 노동소득 분배율 이렇게 부르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CF 레벨과 무관한 거예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대학원에 오시면 다 대학원에서 정규 교과 과정으로 이제 거시경제 전공하셔야 되겠죠.
대학원은 언제나 여러분을 환영해요. 근데 이걸 이렇게 굳이 설명하는 거 얘가 뭐냐. 이거 용어 설명해요. 용어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알려드리는 거고,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